2022년 7월 21일 한국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섰다.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7만 명대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6월 11일 이후 41일 만에 100명을 넘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7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900만 9,080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101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부터 사흘째 7만 명대다. 직전주 같은 요일에 비해 3만 1901명이 늘었다.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증가세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난 107명이다. 위중증 환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11일 101명 이후 41일 만이다. 하루 새 사망자는 17명이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4,794명, 누적 치명률은 0.13%다. 정부가 오는 9월 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종료하면서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기금을 세우기로 했지만 빚 탕감 논란으로 금융당국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원금 감면이 인기 영합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앞으로 빚 탕감 기대가 커지면서 모럴 해저드와 부채 부실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차주의 대출을 60에서 90%까지 탕감해주겠다는 것은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일까?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탕감률이 지나치게 과감하다고 평가한다. 기존 채무조정 제도로는 쉽게 받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인 개인 워크아웃의 원금 탕감 비율은 최대 30%까지다. 사실상 돈을 떼었다고 판단될 때만 20에서 70%까지 탕감이 이루어진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90%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전체 탕감률은 평균 40%대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 탕감률도 30%까지다. 90%가 넘게 탕감받으려면 신용불량자가 돼 파산으로 면책을 받거나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방법이 유일하다. 기업과 개인의 대출 보증을 해주거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금융공기업 관계자들조차 정치적 목적의 생색내기가 차주에겐 도덕적 해이를, 국민들에겐 사회적 신뢰 상실을 불렀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번 지원 과정에서 철저한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재확산 기미까지 보이는 데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며 서울 엽세권으로 인기를 끌었던 경기도 광명 집값도 하락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을 수억 원씩 낮추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 거래도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부르지오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이사를 계획하며 집을 매물로 내놨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집을 보러 온 사람 중 한 명이 대뜸 2억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내놨는데 그래도 많이 벌지 않았느냐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이 2014년이었다. 정부에서도 빚내서 집 사달라고 할 정도로 내 집 마련이 외면받던 시기라며 당시 경쟁률도 내 대 1이 채 되지 않았다. 집주인들은 집값 하락의 위험성을 감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내려가면 분양가에 맞춰 값을 더 쳐줄 것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남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감과 교사가 잇따라 성추행을 저질러 무리를 빚고 있다. 60대 교감은 교원 연수회에서 20대 여교사를 성추행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30대 교사도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하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제히 직위 해제됐다. 20일 순천시 교육계에 따르면 A고교 교감 B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학교 교사회의에서 뒤풀이를 가진 뒤 오후 10시쯤 같은 학교 여교사 C씨를 자신의 객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씨가 범행을 저지르자 이를 뿌리치고 복도로 나와 구조를 요청했고 주변 방에 투숙했던 다른 학교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해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한 달 동안 병가휴직한 뒤 학교로 복귀했다. B씨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학교에서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A고교에서는 또 기간제 교사 D씨가 수업 중 남학생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져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학년 학생들이 B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D씨의 범행이 되풀이되자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피해 학생은 4명이다. 학생들은 D씨가 지난해부터 성추행뿐 아니라 체벌도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교감과 D교사를 상대로 한 차례씩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11일 D씨를 직위 해제하고 이날 오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운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0세 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폭행 혐의 등을 받는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 A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을 했으며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변인이 고 의원에게 누가 보면 공채로 청와대 대변인 된 줄 알겠다라고 저격하자 고 의원은 14년 방송 경력 등을 인정받아 인재 영입이 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고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 비서실장 및 인사총무비서관의 경질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를 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숨결 타령하며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나 과시하시던 분이 사적 채용을 문제 삼는 건 대체 무슨 자기 부정이란 말이냐며 누가 보면 공채로 청와대 대변인 된 줄 알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에 따라간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한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하자 박 대변인은 지난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용기에 개그맨 김영철이 동승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당시 김영철은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 의원과 함께 독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가 행사에 민간인을 초대해 전용기를 태운 거로 모자라 셀카까지 공개됐는데 민주당식 논리로 심각한 국기문란 아닌가라며 고민정 의원은 이것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행복한 정치인이 또 있을까 싶다. 김대중, 노무현,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아빠 아빠 외치며 추앙하는 여성 지지자들은 없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패했어도 아픔은 잠깐인 듯했다. 딸이 돼주겠다는 이른바 개딸들이 당원으로 몰려들면서 이재명은 정치적 책임을 면하고 대선 패배 석 달 만에 6월 보궐선거를 통해 의원 배지까지 달았다. 민주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최대 원인이 이재명 등 공천 정당성 미흡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 등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재명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확보한 데 감사하고 겸허히 정치 공부에 몰두함 직도하다. 이재명은 17일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대표 선출은 당 중앙위원회 투표 70%, 나머지 30%는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뺀다.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바꾼 룰이어서 28일 예비경선에서 뽑힌 3명 중 설사 2명이 단일화를 통해 1대1로 이재명과 결혼돼도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예상이 파다하다. 이렇게 되면 2027년 차기 대선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은 다수당인 민주당 당권을 장악해 의회 우위를 확실히 보여주고 2024년 총선 공천은 물론 그 힘으로 2027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보관으로 당대표에 가볍게 출사표를 던졌을 터다. 2027년까지 갈 것도 없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대명은 대통령 부럽지 않다.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라 해도 115석만으로는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킨다. 민주당이 작정하면 무슨 법이든 통과시키지 못할 게 없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같은 대통령 어젠다는 임기 끝까지 국회 통과가 힘들 공산이 크다. 거대 야당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되는 국회 공화국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재명과 친명 아닌 민주당 사람들은 당의 분열을 걱정하지만 자칫하면 나라가 분열될지 모를 판이다. 이재명의 노선과 판단력도 걱정스럽다. 2월 대선 TV토론에서 그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겼다. 6월 보선 때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들고 나와 민주당까지 경악시켰다. 또 다시 이재명의 이런 무지한 해프닝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1월 이재명은 민주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앉혀놓고 자신의 대선 공약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라며 담임 선생처럼 우선순위를 매겨주기까지 했다. 국민적 합의가 돼 있지 않은 법안도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느냐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며 노골적으로 입법 독재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한 마르크스주의 학자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시진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생 문제를 놓고 여당과 경쟁하게 된다면 차라리 고맙겠다. 이재명이 본격적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민주당이 민생에 전념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조차 그렇게 되면 당이 민생에 전념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치부될 것이라며 대표직이 인계철선이 되어 당 전체가 전면적 대여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대준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 자문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해양경찰청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19일 A씨를 불러 A씨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취합 과정과 자문 결과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2020년 10월 22일 해경의 새 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후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E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발표 전후 전문가 의견 취합과 보고서 작성에는 해경청 수사정보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이 관여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경 관계자들이 E씨의 심리 상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경이 전문가 7명과 통화해 작성한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 결과 보고서의 작성 날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은 해경을 방문해 해당 보고서 열람을 요청했고 당시 해경은 10월 21일로 작성 일자를 기재한 문서를 보여준 뒤 회수했다. 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을 조사할 때는 작성 일자 불상이었던 문서를 10월 21일로 기재해 보여준 것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기록을 변조한 정황이라며 최근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를 열어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밝혀온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 등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송된 2명은 살인 흉악범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며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5가구의 주민이었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들 16명은 오징어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한 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체포돼서 오징어배에 남아있던 2명이 김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오징어잡이배엔 애초 19명이 승선했던 것이 아니라 북송된 2명만 타고 있었다는 게 한 의원이 전한 탈북민 증언의 요지라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기호 의원은 그러면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며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의원은 약 40일간 김책에 거주한 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송된 2명의 탈북어민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다. 김책시에선 3일도 안 돼 전부 총살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또 탈북을 시도한 5가구의 가족 중 일부는 사전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의원은 북송된 2명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추가 정황도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보위부가 오징어배에 동선하기 때문에 수문의 시간 감시를 받는다. 정상적인 조업 선박은 절대 아니라고 했으며 또 17톤짜리 오징어배의 조업 승선 인원은 통상 10여 명 내외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조업하는 위치도 선장이 지정해준 뒤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며 이런 북의 조업 실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소설을 쓰듯이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내 살해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탈북어민들이 탔던 오징어잡이배의 실제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각자 위치에 가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개인별로 오징어를 잡아 건조할 때 누가 훔쳐갈까 봐 절대로 각자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북송된 2명이 선실에서 취침하던 선원들을 불러내 살인을 저질렀다는 문재인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한기호 의원은 전했다. 한기호 의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에 가지 마라. 국정원이 북송한다는 풍문이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된다고 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의 담합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 파악됐으며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장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안보 전문가가 아닌 노 전 실장 주도로 북송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서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서 전 원장이 탈북 어민 합동조사 업무 방해와 허위 보고서 작성을 강행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2019년 11월 2일 해군에 납포된 탈북 선박에 탑승한 북한 어민 2명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대책회의는 11월 4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노영민 전 청와대 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안보와 대북 관련 청와대 관계자 여러 명이 참석해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서 전 원장을 대리할 국정원 인사도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국정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노영민 전 실장이 안보와 대북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 의문을 던졌다.
탈북 어민 신병철이는 국가안보실이 2019년 전면 개정해 시행하는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 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조사 주체이자 책임자인 서 전 원장 의견이 생략된 송환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정원과 정부는 대책회의 종료 뒤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통일부에선 곧바로 합동조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정원에선 다음 날인 11월 5일 조사 보고서를 전달했다. 초기 보고서에 없던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란 내용이 추가된 반면 강제 수사를 건의한다 귀순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국-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내고 통일부를 통해 어민 북송 방침을 정식으로 북측에 전달한 것도 그날이었다. 납포 시점부터 북한의 어민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이 전달되기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신병철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합동조사는 11월 6일 종료됐으며 북송은 7일 이루어졌다. 청와대는 북송 3시간 전에야 법무부에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내부 조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탈북 어민들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남하를 시도하던 11월 1일과 선박이 납포된 2일, 두 차례에 걸쳐 살인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의 송환 사례가 있는지 당시 국정원에 문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어민들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북송 조치를 염두에 뒀다고 본 것이다. 국정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 전 원장이 청와대와 강제 북송 방침을 교감하고 청와대 지침에 따라 합동정보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려 했다고 보고 고발장의 조사 내용을 꼼꼼히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도 문재인 정부 국정원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부는 청와대 대책회의 주재 경위와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 전 실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영민 전 실장은 앞서 언론에 4일 대책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회의 직후 현장 조사 취소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나를 세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언급할 필요 없다고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박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한 질문에 야당 정치인의 발언을 언급할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면서 출범 2달 만에 새 정부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했고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재정난을 겪는 정의당이 당직자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후원 좀 해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 전체가 부담을 내줘지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원들의 사기가 가라앉은 터라 당원들에게 부탁하기도 뭐하다고 20일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당이 어려우니 그동안 당비를 안 냈던 당원들은 다만 5,000원이라도 당비를 내고 당비를 내는 당원 중 형편이 허락하는 분은 당비를 자발적으로 2배를 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제시했다. 진 전 교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후원금도 좀 내시라며 당원은 아니더라도 진보정당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도 후원 좀 해달라고 적었다. 지난 21대 총선 이후 계속되는 선거 패배로 재정난을 겪는 정의당이 이달 당직자 임금 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1억 원대 차입을 요청했다. 정의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의 재정적 유동성 위기를 보고하고 의원단의 도움을 청했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내놓은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매달 당직자 임금 지급 등 경상경비 지출일은 20일이지만 이달 당비 수입 결산은 월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열흘간의 유동성 경색을 없애기 위한 일시적 차입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부채는 35억에서 36억 원가량이다. 선거권을 갖는 당비 6개월 납부 기준 정의당 당원은 지난 2019년 약 3만 명에 달했다. 현재는 1만 명 줄어든 2만 명대다. 정의당은 현재 여의도 당사를 영등포나 구로 등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하청지회의 파업이 50일째 이어진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생산직 직원들이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총회에 돌입했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조직 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진행 중이다. 오는 22일 오후 1시까지 재적 인원 4,700여 명 가운데 과반이 투표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금속노조를 탈퇴하게 된다. 탈퇴 시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가입 약 4년 만에 기업형 노조로 돌아간다. 앞서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1970여 명이 조직 형태 변경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금속노조 경남지회에 제출했으나 금속노조는 규약상 총회를 통한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조합원 1명이 총회 소집 요구에 서명한 인원 중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이날 총회를 열게 됐다.
대우조선지회에서 금속노조 탈퇴 목소리가 나오게 된 원인은 하청지회의 파업이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50일째 파업 중이고 지난달 22일부터는 하청지회 조합원 일부가 일도크 선박 건조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탈퇴 총회를 소집한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은 하청지회의 파업 점거 과정에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하청지회 파업으로 하루 매출 지연 259억 원, 고정비 손실 57억 원, 지체보상금 4억 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말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총 피해 규모가 8,1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매출 지연분은 추후 공정을 통해 일부 만회할 수 있지만 선박 건조 선수금과 인도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유동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 민생 위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정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대행은 2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수요 억제 방향의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권한 대행은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 교통 우편 요금을 올해 말까지는 동결하고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은 최소화하며 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해서 서민 경제 고통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증시에서 은행권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역머니 무브가 한창인 가운데 하나은행이 1억 원 이상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연 3.8% 금리를 주기 시작했다. 이 같은 금리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보다도 높은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빅스텝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직후부터 1억 원 이상 신규 예금에 3.8% 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단 다른 금융회사에서 새로 자금을 끌고 온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준다. 3.8% 금리는 현재 하나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인 3.3%보다 0.5%포인트 높고 5대 시중은행 최고금리 신한은행 NH농협은행 3.4%보다도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최고 3.6% 수준이어서 업계에선 파격적 금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까지 은행들이 금리를 더 얹어주는 특판예금은 신규 고객이거나 한동안 거래하지 않던 고객이 거래를 재개했거나 카드 등 각종 상품에 가입하거나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의 큰돈을 맡긴 법인 고객들에 한해 받아주는 게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가져온 경우 특판금리를 주는 게 특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기관별로 예금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은행으로 돈이 모이는 와중에 하나은행이 유치전쟁을 시작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데다 다음 달부터 예대금리차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비교 공시가 시작된다는 점도 염두에 둔 전략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은행들도 예금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대응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를 연 3.25%의 우대금리 0.15%포인트를 더한 3.4%짜리 정기예금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을 9월 27일 도쿄 부도칸에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베 전 총리 국장 장소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장이 결정되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1967년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이후 두 번째 국장이 된다. 통상 일본에서는 전직 총리가 숨질 경우 정부 자민당 합동장으로 치른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역대 가장 임기가 긴 총리였고 암살에 의한 충격적인 사망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유족 의향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국장을 공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거행되면 외국 조문단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 의장 등으로 조문단을 구성해 일본에 파견할 방침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